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글 산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기관 시설에 대해서 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그 두 명의 소식통에 의해서 그저께 전했는데요. 네, 8월 초 원래는 지난 8월에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남서부 접경 그 쿠르스크를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결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초기 논의가 시작이 됐다는 보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크렘린 쪽에서는 뭐 가짜 뉴스라고 즉각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하는 그 톤이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지만 현실과 전혀 무관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진전이 만약에 있다면은 네. 개전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긴장 완화 조치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된다면은 휴전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되지 않겠는 그런 그 기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협상에 대한 얘기가 지난 8월에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가 그러더라 하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정보기관이 합의를 해서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의 그 에너지하고 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하자. 그래서 그게 조금 뭐 좀 한동안 실행도 됐다는 겁니다. 주장 네. 이제 이쪽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는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당시에 그 지난 8월에 이제 중재를 해서 협상을 하려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그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는 겁니다. 네.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좀 많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 우크라이나가 그 전력난이 심각해서 정전이 많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역시 장거리 보내가지고 러시아 석유 시설 같은 걸 집중 공격해서 러시아가 정유 부분 네. 상당 한 생산량이 한 15%가량 줄어든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 유가도 좀 덜 먹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서로 전쟁을 하되 에너지라든가 이런 전력 기반 시설은 조금 좀 공격을 자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공감대가 있다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또 러시아 역시 석유 시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석유 시설을 이제 공격해 왔다는 건데 지금 이런 합의가 실제적으로 좀 있기까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제사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크렘린 쪽에서 이제 부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는 거는 쿠르스크가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북한 그 파병 북한군 그 가서 지역이죠. 네. 지역 전투에 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오늘 새벽에도 미국 국방부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전황에 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관계자 얘기는 러시아를 협상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그 레버리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그렇게 슬그머니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크렘린 쪽 얘기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게 푸틴의 그 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지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서 그렇죠. 있고 해서 미국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또 다른 어떤 국면에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더 지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헬싱키 소재 러시아 국유자산 압류를 놓고 지금 법적인 다툼을 좀 벌일 태세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선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했죠. 그때 거기 있던 우크라이나 국영 그 에너지 회사 넵토가스 자산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발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2023년 4월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 돈으로 한 5조 한 8천억 원 이상 하고 이자하고 법적 비용을 넵토가스 쪽에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뭐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움직여가지고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있는 러시아 국유자산 이게 이제 러시아 문화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 건물을 아마 압수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크렘린도 발끈합니다. 네프토가즈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뭐 성명 통해 발표한 내용들도 소개해 주시면. 네, CEO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자산 가치가
지금 로이터 보도는 한 몇 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랩터가스 쪽에서는 변호인을 내세워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영국, 미국도 이렇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받아나겠다는 겁니다. 첫 걸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러시아 쪽은요? 크렘린 대변인이 어제 네. 기자들한테요.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투쟁한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보 재산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냈는데 핀란드 정부가 이번 압류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관련 절차가 확실하게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관심 있게 읽었었는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누가 이기든 간에 부채 위기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미국 네. 경제금융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인데요. 트럼프, 해리스 모두 지금 보면은 지출을 늘리는 적자 재정을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편성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클 거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인플레도 높아지고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이제 늘어나면요,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은 좀 늘리고 특히 장기 국채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상원을 서로 각각 장악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출,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약간 금액적인 예측이 되는 지금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누가 되든 간에 적자 재정을 네. 추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부채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건데 이미 엄청나잖아요. 35조 달러가 네. 넘었죠. 미국 국가 부채가요. 지금 GDP 대비율로 보면은 2019년 코로나 직전만 해도 103%였는데 지금 뭐 120% 수준이 됐고요. 네. 이대로 놔두면은 계속 적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GDP 성장률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뭐 재정 적자 늘어나면 달러 가치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외의 자산에 대한 노출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미국 국채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더 주저앉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더 심화한다는 겁니다. 네. 금값은 계속해서 최고 수준 뭐 경신하는 상황인데 네. 이 전망대로라면 더 오르나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이제 관련된 경제 얘기인데요. 통화 확장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부채 실질 가치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월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얘기인데요. 네.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양적 막 그냥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은 양적 완화 비슷한 통화 확장책을 추구를 해서 인플레를 이용해서 부채 실질 가치를 더 깎아내리는 그런 인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달러 가치가 평가절할 수밖에 없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이 좋은 해지 수단이라는 겁니다. JP 모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원자재나 부동산, 인프라 같은 어떤 유형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투자가 좋다. 이제 부채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던 장기 국채는 피하고 뭐 금을 사라 뭐 이런 얘기 이어집니까? 네. 그 월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10년 정도 인플레가 증가하고 채권 수익률을 잠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사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인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은 미국 신뢰 더 떨어지고 인플레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다음 주 네. 대선에 대한 이야기로 뭐 온통 세상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디어 이 그룹 주가가 정말 한 달 사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은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저께만 해도요. 오늘은 트럼프 미디어 그 트루소셜 모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인데 이거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네. 지금 지난달 24일이 이제 11.75달러 저점이었는데 그 이후에만 338%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이제 아직도 계속 점쳐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이제 뛰니까 이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루소셜 시총이 그저께 한 103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4조 2,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테슬라, 그 머스크, 그 X, 지금 이제 비상장사죠.
이게 지금 추정되기가 한 9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넘어섰다는 겁니다. 사실 이 머스크가 옛 트위터죠. 2022년 10월에 인수할 때만 해도 440억 달러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DJT 같은 경우는 뭐 간밤에는 뭐 폭락 수준으로 아주 큰 폭의 하락을 지금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이런 바람에 지금 부분들. 트럼프가 트럼프 미디어 지분 한 57% 네. 소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이 거의 그 사이에 한 2배 이상 뛰어서 한 80억 달러 정도 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내년 하반기쯤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지금 CNBC가 전했는데 골드만삭스, S&P 글로벌 레이팅스,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년쯤이면은 안정화면 되겠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안정화되고 상당히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그런 진단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네. 22일자 보고서 제목이 중국 부동산 2025 전망 바닥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 부동산이 당국의 포괄적이고 조정된 부양책에 힘입어서 마침내 지속적 하락세의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단편적인 부양책과는 다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진핑이 지난달 말에 그 최고위급 회의 주관하면서 부동산 침체 잡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제 중국 당국이 그 화이트리스트 이게 이제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 대출 금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죠. 지금 사실 미 대선 얘기를 했었는데 각국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조금 더 세게 내고 그렇죠. 조금 더 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중국 같은 예. 경우는 10조 위안 까지도 그거 이제 액수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를 좀 상황을 보고 말씀드렸죠. 있다. 네, 말씀을 로이터 보도였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부동산은 내년 하반기쯤 안정될 것이다. 이것도 부양책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골드만삭스가 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중국 집값이 내년 말쯤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 한 평균 2년 사이에 한 2% 상승할 것 같다는 걸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아주 안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7년 이후에나 매매라든가 신규 주택 건설이 더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이제 재정 추가 이제 부양 액수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8조 위안 어제 이제 한 10조 위안 정도 말씀드렸죠. 네. 8조 위안이 미만이 되면은 이런 전망이 쉽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침체가 한 3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중국의 기술 굴기는 확연하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사실 또 대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미중 간의 관계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견제가 좀 상당했으니까 중국이 홀로서기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면은 풍선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비슷합니다. 블룸버그 진단인데요. 블룸버그 이제 밑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하고 이코노믹스 있는데 그 분석을 이용해서 네. 중국이 2015년에 내놨던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이제 산업진흥책이죠. 그게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대체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가 13개 핵심 기술 영역 중에서 전기차고 리튬 배터리, 무인항공기,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이제 그래핀 이게 이제 차세대 나노 신소재 일종이고 그다음에 고속철까지 5개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선두인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제조 2025 발표 당시가 2015년인데 뭐 그때와 좀 차이점이 그때는 있는 이제 거예요. 네. 선두 분야를 한 3개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렇게 5개가 됐고 네. 2030년쯤 되면 여기 이제 LNG 수송선까지 추가돼서 한 6개가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선두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두가 아니지만 경쟁력을 갖췄다 그리고 갖추고 있다 이런 분야도 있네요. 그것도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LNG 수송선하고 제약, 대형 트랙터, 공작기계, 로봇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7개를 지금은 조금 밀리지만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뒤처진 분야는? 이제 항공기 이 부분은 좀 멀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30년쯤 되면은 항공기까지도 지금 해서 미국에 밀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식의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압박하는 정책이 미국 입장에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을 좀 더 아니라는 게 발전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블룸버그 진단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성장률이 좀 주춤하고 기술 기업도 고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 미국이 압박에 먹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 중국이 꾸준히 입지를 강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미국은 지금 뭐 완전히 배척하고 있지만 BYD 같은 전기차 지금 네. 뭐 유럽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인기 있고 중국산 스마트폰하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수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다가 자칫 고립되는 지경까지 처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제재로 뭐 대선 결과에 따라 좀 더 뭐 강해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중국의 기술 굴기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소장도 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제재로 중국 기술 굴기가 좌절되거나 느려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미국과 서방의 혁신 속도만 느려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도 중국 생산 우위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GDP 대비 중국 공산품 무역 흑자 비율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때 최고인데 그걸 제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8%를 차지를 해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 미국은 오히려 1.2%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일어나서 다 제쳤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더 소개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블룸버그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도 지금 이제 과잉 생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전혀 제조업 발전을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첨단 반도체하고 반도체 제조 설비, AI 쪽에서 중국이 고전을 하지만 반도체 재고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 기억하시죠? 작년에 7나노 중국 중심고지가 만든 7나노 공정 프로세스 내장 스마트폰 출시해서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이제 그것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은행 상송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봉쇄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의 EU 이 전기차 관세 폭탄과 관련돼서 뭐 투자 카드로 좀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는데. 유럽연합이 어제부로 네. 최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45.3% 관세를 앞으로 5년간 부과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로이터가 어젯밤 여러 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전한 걸 보면 중국 당국이 자기네 자동차 업체들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때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가 반대를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면은 반대한 국가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걸 좀 삼가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가 찬성을 하고 독일을 포함한 5개 나라는 5개국이 반대하고 나머지 네. 12개국은 이제 기권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확정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BYD, 상하이 자동차, 지리 같은 메이커들한테 그 세 나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동에 외국 메이커들도 왔는데 당신들도 이들 국가에 대해서 투자에 좀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있으니까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네.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불만은 표시하면서도 네. 계속 협상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도 그렇고 계속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실용주의 균형 원칙을 지켜서 빨리 타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EU의 이 결론에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제부터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일단 올 들어서 유럽산 브랜디하고 유제품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도핑 감세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도 카드가 있다 해서 기싸움을 하는데 중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결국 타협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